법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드라마를 보시면은 젊은 변호사가 나와서 열정적으로 배심원들을 설득을 하고 감정이 호소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판결을 뒤집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대부분의 법률은 거대한 자료와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적절한 법률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AI가 이미 인간의 변호사 능력을 많이 추월했다. 실제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의 법률 자문 대결한 결과 1등은 AI 변호사팀이었습니다. 2등은 AI와 변호사가 한 팀을, 3등은 AI와 일반인 팀입니다. 심지어 인간 변호사팀은 가장 마지막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이 낮단 점수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점수의 격차도 굉장히 크죠. 1등과 4등과의 차이가. 실제로는 AI 한 명과 다수의 인간 변호사, 즉 1대 N의 대결에서도 이미 AI가 완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어떤 그런 숙련도가 AI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고도의 치밀함을 이겨내기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인데요. 사실 AI를 통한 기업 경영 개선 프로젝트는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단이나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등 중에서는 또다시 이제 아까 그 의료계에서 활약을 했던 그 왓슨이 맞습니다. 네, 이 왓슨이 등장을 했고요. 이로써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어떤 고유 영역인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미 AI가 침투를 받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수업 듣고 좋은 내용 학습해서 좋은 직장 취직한다고 할 때 금융이라든가 이런 의료계, 법률계, 그리고 컨설팅 등 인간의 창의력과 직관력, 분석력이 주가 되는 전문가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가 이미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미 저희가 알든 모르든 AI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이미 대체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I가 이렇게 저희 인간의 전문적인 영역을 침투할 때 저희는 어떻게 이걸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AI 시대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삶을 바꾸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AI가 하나하나의 인간의 창의력과 전문적인 영역을 습격해 들어올 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흔히 인류가 얘기하는 인류의 4대 스승이라고 하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네 분의 경우 인류의 4대 스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네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의 가르침과 사상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인류의 대부분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방식을 또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르침을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생존해 왔고 또 아직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은 왜 아프고 병들고 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민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구나라고 깊이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나름의 사상과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분들은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은 저는 이 네 분의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네 분은 오히려 인류 최고의 기업가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문제에 공감을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점령당하는 부분을 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실질적인 행동까지 취할 만큼의 그럴 정도로 공감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단지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실제 행동을 취할 만큼 진짜 공감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교 중 하나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실험이 있었어요. 사실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단순하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많이 상처를 입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 이 쓰러진 사람의 부족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구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즉, 기본적으로 인류애에 대한 예시인데, 실제로 7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미래 이제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건너편 건물로 건너가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시오. 한 명씩 그 설교를 위해서 학교 교정을 가로질러서 길을 건너가는데, 여기서 고용한 연기자가 있었어요. 고용된 연기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마치 쓰러질 것처럼 길거리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연기자를 도와줬을까요? 놀랍게도 40명 중에서 6명, 즉 15% 정도의 사람만 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85%가 이를 지나쳤다는 얘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일사해주고 있는데요. 이 85%의 사람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울림이나 공감도 없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이 연기자를 도와준 6명의 경우는 나름의 스토리도 생기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교내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나 아니면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간 85명은 아무런 그냥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공감한다는 것은 실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어떤 깊은 마음으로 새겨지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공감에 창의를 더해야 되는데요. 창의력이란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두 여성이 어떤 관계에 있을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패트리샤 모어라는 젊은 어떤 여성이 3년 동안에 이런 노인으로 분장을 했어요. 패트리샤 모어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냉장고 문 연기 무거워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회사에 가서 노인들을 위한 냉장고나 제품을 제시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분들은 주요 고객이 아니니까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모어는 노인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변장이 아니라 장치를 달고 시야를 가려서 실제 노인과 비슷한 신체적인 제약을 가진 상태로 3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의 도시를 내려가면서 실제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공감을 하게 되죠. 이후에 돌아와서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많은 제품들, 즉 어떤 휠체어를 끌 수 있는 저상버스라든가 일자형 감작할 소리가 나는 주전자 이외에도 실제 노인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는데요. AI는 유년 시절이 없죠, 여러분. 그 어떤 인공지능이 우리 할머니가 냉장고 묻는데 힘드시는 걸 보고서 이런 결심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즉, 이렇게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때 이것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패트리샤 무어의 일화 이외에도 사실 공감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바꾼 예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이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이란 모토로 대량 생산 체제를 활용해서 모델 T를 개발한 헨리 포드의 경우, 많은 이들이 단지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의 대명사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포드 사장과 부인이 같이 그 회사 공장을 지나갈 때 뒤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불만에 찬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불러서 왜 그렇게 말을 했냐 물어보니까는, 자기들은 평생 일해도 이 자동차 하나를 살 수 없는데 그냥 사장님하고 사장님 부인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서 그냥 저희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헨리 포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었구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평생 일한다 해도 살 수 없는 물건을 만드는 그런 심정이 절절히 공감을 하고서, 그렇다면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자, 이렇게 그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나이팅게일의 경우 저희가 흔히 그냥 백의의 천사, 굉장히 열심히 한 훌륭한 간호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분은 그 이상이에요. 이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 파빌리온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그 공터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그 주변에서 그 관리를 하시는 파빌리온 스타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전쟁터에서 관찰을 합니다. 단지 간호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해 실려온 병사들이 병원에 와서 감염으로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 어떤 병원의 구조, 좁은 복도와 어떤 미로식의 어떤 그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나이팅게일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현장을 탐구하고 공감하고 물어보고 최초의 왕립 통계학 회원이기도 하고요. 후에 이제 런던 병원 원장까지 한 굉장히 행정가로서도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제시한 것이 파빌리온 스타일. 저희가 지금 재난이나 어떤 코로나나 어떤 대형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모을 때 체육관 넓은 곳에서 환기와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모이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에 제시한 그런 분으로 볼 수 있어요. 즉 나이팅게일이 단지 그냥 아픈 병사의 치료에만 전념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훌륭한 간호사로 남을 수 있으셨겠지만은 이렇게 인류의 시스템, 어떤 병원 시스템에 영향을 준 그런 분으로까지 오긴 어려웠겠죠. 즉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